제3자를 위한 계약. 조금 어렵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제 어려운데 가볍게 우리 어려운 건 그렇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쌍무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죠. 갑이 을과 매매를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줘라. 아니면 을이 갑에게 돈을 줄 테니까 물건은 직접 병에게 줘라.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별한 계약은 아니고요. 특수 계약은 아니고 매매와 같은 일반 계약에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제3자 약관이 삽입되어 있는 일반 계약에 불과하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과에서 구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외우자 그랬어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만 구별을 해두시자 그랬어요. 뭔지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리하고 비슷하게 삼면관계라는 게 성립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구하는 요약자와 그걸 승낙하는 낙약자가 생기고, 이 둘을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를 뭐라 한다고요? 채무자. 그리고 수익을 얻는 제3자가 나타난다. 이럴 때 요 둘 사이의 계약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관계, 즉 보상 관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기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예컨대 요약자가 물건을 넘겨주지 않으면 낙약자는 나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터잡은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부존재 무효 취소 따위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 하자를 이유로 낙약자나 요약자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기본 관계에 터잡은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대가관계를 이유로는 나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표현,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기본 관계에 터잡은 항변할 수 있다. 대가관계에 터잡은 항변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간단하다. 두 가지,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으면 되고 제3자 약관이 있으면 된다. 이때 제3자 약관에서 이 제3자는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다.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인정된다. 단 얘가 나중에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의사라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채권이 보통이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을이 갑에게 돈 주면서 물건 직접 줘. 그럼 얘가 취득하는 건 물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꼭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근데 우리 판례에 하면 두 가지가 추가된다. 제3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이것도 된다. 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것도 된다. 특히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까지 부담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건설회사와 주택분양보증회사에 체결되는 주택분양보증계약. 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때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첫째, 조건부다. 갑이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을이 분양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얘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의무도 부담한다. 세 번째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명시,
묵시를 불문한다. 세 가지를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 발생은 별개다. 이게 따로 필요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이것만 갖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제3자의 권리는 따로 발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걸 따로 해야 된다. 이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고 딱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낙약자다. 채무자. 그래서 제3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면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고 너무 길다. 낙약자, 즉 채무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만약에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이다. 양도 상속이 가능하고 대리 이인을 통한 행사가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짝.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당연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는 권리 의무가 생기니까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니까 요약자나 낙약자는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수익의 의사 표시 전. 반면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버렸다. 그럼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기니까 그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단 이건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 합의 해제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합의 해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근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제는 요약자가 한다.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 따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따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약자에 의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따라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낙약자는 제3자에게 이행한 것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제3자는 그럼 뭐 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 사기강박. 요약자와 낙약자가 서로 사기강박을 했다. 이건 110조 1항이 적용된다. 그냥 상대방의 사기강박이기 때문에 사기강박을 당한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수익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에는 110조 2항이 적용된다. 즉, 요 놈은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왜? 요약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놈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가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을 이루 취소되었을 때 110조 3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요 110조 3항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요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상이나 강박을 이루 취소될 때 이 제3자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놈과 요놈 그리고 요놈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것만 쫙 머릿속에 외우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해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계약 해제라 한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5개가 있다. 첫째,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킨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게 있다. 철회. 구별해야 되죠? 해제는 유효한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소멸시키는데 유효한 법률행위 당시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라는 취소와 구별하자. 세 번째, 해제는 소급 소멸시킨다. 그러나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다. 일방적인 거다. 따라서 합의해지와 구별하자. 합의해제와. 요거는 단독행위고 요거는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이 합의해제에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 같은 거 없고 이자가상 같은 거 없다. 해제는 금전 같은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해제는 그런 거 없다. 반면에 적용되는 게 있다. 합의해제도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이 생기며 제3자가 보호된다. 합의해제를 통해서 소멸한 계약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활하기로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이런 게 합의해제다.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런데 의사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실권약관이라고. 해제 조건이라고 본다. 판례가 2개가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럴 때 이 2가지를 조금 다르게 본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관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돼야 이행,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그래서 해제 개념과 안에서 5가지를 구별하자. 구별하죠? 해제 사유, 즉 해제권 발생 원인 2개가 있다. 약정 사유와 법정 사유가. 약정 사유는 말 그대로 당사자들이 약정하는 거다. 따라서 약정 해제권 최고 필요 없다. 손해배상 따위 인정되지 않는다. 약정 해제는. 세 번째로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약정 해제권이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에게 약정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계약금 해제권이. 네 번째로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가지. 그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 2가지가 있다.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와 어떤 특별한 계약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게 있다. 채무, 불, 이행 중,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요 2가지를 규정을 해놨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이거 이외에 불완전 이행이라든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수령 지체라든가 채권자 지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가 담보 책임 따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요 놈은 규정은 있다. 규정은 있으나 유상계약에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일반적 법정 해자 사유가 아니다. 일반적 법정 해자 사유로 규정된 건 요 두 가지다. 그 중에 이행지체가 기본이다. 이행지체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이행지체가 두 개가 있다.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가. 그 중에 보통의 이행지체가 기본이 된다. 544조에서 뭐라고 돼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자, 이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두 번째,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생긴다. 최고와 가르쳐는 과다 최고가 문제가 된다. 둘로 나누자.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냐로 나눠서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다면 본래 급부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는 반면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면 아예 최고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해제권 생기지 않고 따라서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으나 최고가 필요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미리 특약한 경우, 이행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한 경우, 또 하나가 544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거절. 이 이행거절은 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첫째,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두 번째,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요 이행거절에서 판례가 하나 있다. 이행거절을 통해서 해제권이 생겼는데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행거절에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에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그 정도. 정기의 이행이 이행지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채무를 말한다.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틀리고 해제권이 생긴다. 이행불능 첫째,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두 번째, 목적물이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갔는데 병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전 매도인에 대한 이전득이 조건이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어쨌든 가압류가 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가압류 플러스 그 가압류된 자가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일부 이행불능. 137조와는 반대로 해석한다. 일부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일부 이행불능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일부 이행불능과 관련된 그 판례의 태도를 일부 이행지체도 그대로 유추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판례는 없지만 학자들이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한 부분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일부 이행불능은 판례가 있고요. 불완전이행은 이행을 했으나 제대로 안 한 거다. 둘로 나누자.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추한. 추한이 가능하다면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고 추한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부수적 채무 물리행을 위한 아예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임야를 매각하면서 분묘 두 기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 다운 계약서를 써주겠다. 검인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약속했다. 근데 안 해준다.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수령지체는 동전의 양면이다. 매수인이 돈을 못 준다. 이행지체. 그래서 물건을 못 받는다. 수령지체. 그럼 채무자인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이행을 최고하고 플러스 그때까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수령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와 동전의 양면. 사정 변경.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이 되고 그게 채무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으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게 되면 어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결과가 생길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판례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사정 변경을 이뤄 해제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해제권 자체를 인정한 적은 없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인정한 적은 없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보책임, 매매에서 봐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담보책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제권 발생 사유다. 자, 해제권이 생겼다. 행사. 첫째, 자유다.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두 번째, 분류식이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면 해제 의사표시를 처리하지 못한다. 기간은 정하면 정한 기간이지만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열린다. 상대방이 이 경우에 세제권자를 상대로 해제권 행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다. 해제권자가 여럿 있거나 상대방이 여럿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다.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행사,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라.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소멸, 어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해제권자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해버렸다면 다른 해제권자도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달리 특약할 수 있다. 다만 판례 하나, 공유 지분을 매각을 했을 때 우리 판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각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따라서 각 공유자는 각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의 불가분성과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따라서 각 공유자는 각 지분에 대한 해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과 불가분성과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판례가 하나 있다. 여기까지가 행사. 자, 행사를 했다.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살짝. 그 효과 몇 번인가요? 5번이군요.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 계약 소급 소멸 관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사례 형태로 기억하자. 갑과을이 매매를 했다.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근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하는 순간 물권의 독자성을 보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따라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갑의 을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안세트. 을 등기가 말소가 되면 좋은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됐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고 따라서 을 등기가 무효다. 그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제3자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해제는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라는 조문을 두고 있다. 요때요 보호되는 제3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소급해서 말한 이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 제한받지 않는 소급표가 제한이 되는 요 사람한테는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제3자가 있다. 보호되는 제3자. 첫째, 이놈 해제 전에 등장한 놈은 선악을 분문하고 보호된다. 해제 후에 등장한 놈은 선의만 보호된다.
두 번째,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까지 갖춘 완전한, 외형상 완전한 권리자여야 보호가 된다. 따라서 안 되는 놈들 기억하자.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따위를 양수한 놈들, 이 채권 따위를 압류, 가압류한 놈들,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고 건물을 샀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네 번째,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매했다. 을이 주택을 병에게 임대했다. 그래서 얘가 인도비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요는 보호되냐?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거, 을이 요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갑으로부터 전세 권한 또는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한 경우에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닌 거 이렇게 쫙 머릿속에 외워두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이행을 한 상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자, 이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왜 특칙이냐?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부른다. 물건 받은 놈은 원물 돌려줘라. 과실도 돌려줘라. 근데 안 돌려줘도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감가비, 매수인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증가된 운용이, 이런 것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돈 받은 놈은 돈 돌려줘야 된다. 그냥 돌려주면 안 된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라. 이때 이 이자는 금전 반환이 이행지체에 따르는 지연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의 일종이다. 따라서 연체율의 약정이 있다더라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원물 반환과 금전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다. 세 번째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 할 때 실례이익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다? 이것도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계약 해제 효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여섯 번째,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첫째, 해제권자는 해제권 포기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한다. 그걸 이의 없이 수령한다. 해제권 소멸한다. 행사기간을 정했는데 정한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 소멸한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했다. 소멸한다. 물건을 돌려줘야 될 놈이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자식이 이 물건을 훼손, 멸실시켜서 반환, 불능으로 만들거나 개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버렸다면 그 놈의 해제권 소멸한다. 그렇게 쫙. 해지. 첫째, 계속적 거래계약에서만 나타난다. 해제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해지는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 해지 사유, 역시 약정 해지 사유와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데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되니까 해제와는 다르게 일반적 법정 해지 사유는 없다.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되니까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지 사유는 있을 수 없고 임대차와 같은 개별적 계약에만 법정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행사는 해제와 똑같다. 효과.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아닌 청산 의무가 생긴다.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하실 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권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만 열어놨고 아직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지만 해지권은 인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보증계약을 섰는데 나중에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 이 회사 채무가 특정 채무다. 그럴 때는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특정 채무를 보증섰다. 이 불특정 채무를 이렇게 나오죠.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 그럴 때는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임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적 보증이냐 특정 채무 보증이냐에 따라서 해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지까지. 네? 334페이지. (4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하는 틀린 거. 1.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라? 낙약자. 1번 틀렸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3번 같은 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요약자와의 계약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렇죠? 그 계약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5번 수익의사 표시 외에 요약자가 낙약자가 합의만으로 그 권리 소멸시키지 못한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1.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낙약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 계약에 타자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번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3자는 계약 해제 따위 할 수 없다. 4번 대관계 법률은 계약에 아무런 영향 안 준다. 5번 설립중 법인에는 태아도 된다. 49번의 기약. 기본관계 흠결 영향 미치죠. 그러나 대관계 흠결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디귿. 낙약자는 계약관계 타잡은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리얼.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요약자가 채무를 분리행해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가장 핫한 지문이라 했어요. 리얼. X. 미음. 대관계 흠결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요약자도 마찬가지다. 대관계 흠결을 가지고 낙약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틀린 거 이걸 리얼. 50번 이렇게 안 나와요. 8개씩 안 나옵니다. 기억 5. 니은 제3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 디귿 요약자와 수익자 간 뭐예요? 대관계. 대관계 타자만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5. 리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리얼 X. 미음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수익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요약자가 계약 해지했을 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미음 X. 비읍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 시옷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5. 이음 제3자 권리 발생한 후 그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5. 틀린 거 리얼 미음 2개. 51번 가본덕이 아파트를 팔면서 대금은 을이 직접 병에게 지급하라. 그리고 병이 수익예서를 표시했다. 했으니까 기억 가불이 대금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니은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디귿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계약 당사자인 갑을 기준으로 해야죠. 병이 아니라
을의 기망이니까 을이 속였어요. 누구를? 갑을. 병이 아니라 갑을 기준으로. 리을, 갑이 착오로 계약을 하고 취소했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선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틀린 거 디귿 리을 2개. 53번. 갑이 을에게 팔면서 돈은 을이 병에게 주기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1.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권리 취득한다. 아니다. 병이 따로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취득한다. 1번 X. 2번 을은 갑병 사이 계약이 무효다. 갑병 사이 계약이 뭐예요? 대관계. 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게 답이죠. 3번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4.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취소나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번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 병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다 틀렸고 2번만 옳은 질문이죠. 53번 역시 갑이 을에게 팔면서 돈은 병에게. 1. 갑병과의 관계, 갑병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갑병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갑을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3. 갑을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병은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 따위 없다. 대신 5.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답은 5번. 54번 1. 을이 병에게 최고인데 확답을 받지 못했다. 병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X.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 병이 취소할 수는 없고. 4번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한 후에 갑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합의 해제 효력이 없다. 5번 병이 을에게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틀린 거 2번. 55번 똑같죠. 갑은 을에게 8대 대금은 병에게. 1. 갑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을이 계약을 취소했다. 을은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 2번 합의로 해제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더라도 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5.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병이 수익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아니다. 병의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해제나 취소는 할 수 있다. 틀린 거 5번. 자, 56번 해제. 1번 소급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 2.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다. 다만 판례할 때 정조건부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죠. 갑이 을에게 이행을 최고하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게 이행 최고죠. 플러스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라고 통지하는 것을 그때까지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못 붙이지만 정조건은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3번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요. 4번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이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합의 해제 명시적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장기간 방치. 그럼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 합의 해제에 대해서도 두 번째 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아까 합의 해제는 안 되는 거. 해제 규정 적용 안 돼. 손해배상 청구 안 돼. 이자 가산 안 돼. 5번이 틀렸네. 5번에 57번에 1번 약정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2번은 이행 거절을 했네요. 이행 거절했으니까 이행기 전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 약정 해제 시에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반환할 때 법정 이자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약정 해제니까 법정 해제 부과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약정 해제의 경우에 약정 해제 사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계약금 해제 어때요? 대금 붙여요, 안 붙여요? 이자 안 붙여요.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판례도 없고요. 오른쪽 보면 약정 해제 시에도 법정 해제와 동일하게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반환할 때 법정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없어요, 이런 거. 예? 없어요. 57번에 3번 같은 것들은 지문이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번 하부 해제의 손해배상 처권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하부 해제의 법정 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해제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으니까요. 요 두 가지 일단 기본적인 거 보고 해제 사유 5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조금 쉬었다. 지우지 마시고.